자기 말을 왜 실어주냐, 막 진짜 어떤 데는 심지어 남잔지 여잔지 말해주자, 막 이런 데도 있고, 내가 그냥 이 업계에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제보는 하겠다. 이번 시간에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게 제보자죠. 근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일을 할 때는 제보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많이 해요. 더 말해주세요. 더 말해주세요. 이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꼭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공익제보자라는 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나중에 닥칠 거를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공익제보를 한다는 거는 어떤 부정한 일이 있고 그걸 내가 받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뭐 지나가다가 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코어의 핵심 정보는 뭐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아니면은 뭐 내 상사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취재 생각을 하면은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거는 취재가 결국에는 성사가 되지는 못했어요. 지금 제보자분이 망설이시고 계신 경우여서 기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기부금의 어떤 배임 횡령과 관련된 이슈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 기업가에게 굉장히 고액의 기부금을 받은 조직이 있어요. 그 단체 안에서 그 기부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단체장이 선물용으로 립스틱도 사고, 업무 이외 목적이 분명한데 부동산을 빌리려고 했다가 그건 단체에서 너무나 내부 반발이 심해서 그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약간 본인 생활비처럼 그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절대 뭐 아끼고 현장에 돌려주고 이런 생각이 거의 없고, 왜냐면 이거는 이 업계에서 좀 고질적으로 많이 반복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 기부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하고 그 목적, 기부의 목적을 굉장히 명확하게 양측이 합의를 하고 이 전문성이 있을 때 이 단체에 이걸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기부를 했다고 해서 뭐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다 증빙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옥죄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영수증 증빙하라고 하면 그거는 횡령하기 제일 쉬워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집 장 보는 용도로 어디 가서 뭘 샀어요. 사업 무슨 사업 때문에 비품으로 샀어요. 이런 식으로 증빙해버리면은 사실상 횡령인데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국 같은 단체에서는 그냥 좀 널찍하게 미션을 정한 다음에 이 돈을 주고 나서 뭐 2, 3년에 한 번씩 되게 감사가 들어왔을 때 적발이 되면 너네 단체는 다시는 기부금 못 받아. 행정서류 하나하나 다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고 그것도 인건비가 드니까. 근데 여기는 조금 나쁜 느슨한 기부금 사례였던 거예요. 기부금을 보통 고액 기부자가 있고 그 사람과 연이 닿는 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막 꼬셔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협의가 되면 기부금을 꽂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안 좋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 단체 내부자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다 줬어요. 그 카드 사용 내역서부터 해가지고 뭐 구체적인 메일 내용, 단체의 다른 관계자가 그걸 적발해서 지적했던 내용들, 취재가 정확하게 안 됐던 건 나중에 가서 이 제보자분이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면 그 정도의 기부금을 끌어올 사람이면 나는 그냥 이 업계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업계에 이미 거물인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제보를 취하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설득을 하는 게 사실상 실패를 했고, 우리나라의 그 개발협력 업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지원자는 굉장히 많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굉장히 없어요. 뭐 흔히 아는 월드비전, 뭐 굿네이버스 이런 커다란 단체들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정말 1년에 몇 개로 한정돼 있고, 심지어 정규직은 정말 더 적고, 학력 인플레와 경력 인플레가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또 무상협력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코이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이카에 밑보이면은 내가 NGO에 취직을 해도 나중에 일하기 힘들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기자 생활을 좀 몇 년간 하면서 공익제보자분들 중에는 실제로 진짜 고소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제보 자체로는 고소를 걸 수가 없어서 어떤 분은 거기서 잘리고 공익제보를 하고 재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에까지 이 사람 그런 걸로 잘린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공문을 그 회사에서 계속 보내는 식으로 공익제보의 삶이 실제로 정말 녹록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폭로 당할 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흔히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는 저 회사 사람이랑 저 회사 사람이랑 저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고? 근데 다 있어요. 정말 기득권끼리는 다 친하거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후에는 이제 폭로 기사나 이런 것들을 쓰면 기자도 그렇고 공익제보자도 그렇고 힘들어요. 되게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생계를 걸고서는 그때 공익제보자분이 한 말이,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는데 이 단체가 이렇게 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이 업계에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제보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 공익제보를 하기 위해서 월급을 3분의 1로 깎아가지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누군가가 폭로를 했다, 공익제보를 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쯤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폭로나 이런 비리 같은 걸 가십성으로 소비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제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 계속 해주시고, 그런 후속 기사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된 기사나 청원이나 이런 걸 당사자가 올렸을 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좀 더 깨끗한 사회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라는 거는 물론 이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안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폭로당한 쪽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을 때 그냥 암묵적인 사실관계가 맞다 뭐 이 수준이 아니고 증거로 다 그 사람들이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취재 과정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폭로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부자들을 만날 때는 내부자가 앙심을 품고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동요를 하기보다는 일단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식으로 기자들도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은 또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어요. 내부에 그 공유하면 안 되는 정보들을 자기가 빼와가지고 저희한테 건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취재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반론권이라는 게 있어요. 신문 기사를 읽으시다가 예를 들면 진짜 파렴치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뭐 국회의원이 얼마를 해먹었다라든지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쁜 놈인데 그 사람의 입장을 보통 실어주잖아요. 이 가해자가 뭐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은 막 가끔 이제 저도 그런 기사 쓰면 댓글에 이딴 새끼 말을 왜 실어주냐 막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사 문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반론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 폭로를 당했거나 가해자로 지목됐더라도 그 사람의 그 반론을 안 실어주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일단 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기사에 대한 삭제, 정정보도 이런 것들 요구하는 그 기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구를 했을 때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론권, 반론 들었냐, 반론 확인했냐, 얼마나 실어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에도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차별 폭력범인데 그 사람의 입장이 붙어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나가기 전에 저희가 그 가해자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이러이런 제보가 있고 이러이런 상황인데 입장 어떠냐, 그건 다 이제 제보자분들에게 저희가 안내를 하거든요. 그분들 다 알고 계시고, 어디에도 마찬가지니까. 제보자는 나의 제보 내용이 이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고, 그리고 기자가 이걸 숨겨요. 저희는 정말 목숨 걸고 숨기거든요. 이 사람 누군데요? 그러니까 그 자료만 확인을 하고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만 확인을 하지, 제보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막 진짜 어떤 데는 심지어 남잔지 여잔지 말해주세요. 막 이런 데도 있고 획출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숨기더라도 그 제보의 내용 때문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든지 이 조직에 불만이 평소에 많았던 사람이라든지 특정이 대부분 돼요. 사실상 이런 취재 과정의 원칙 때문에도 제보자는 사실상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자들이 보호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모든 폭로 기사에는, 그리고 어떤 훌륭한 사람을 조명하는 그런 기사들도 기자는 가서 취재를 한 거지, 그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밑에서 움직이는 시민단체 분들이나 진짜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 폭로를 해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만들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고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